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듯 목요일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명절은 또 아주 가까이 바로 코앞에 와 있죠. 이모저모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저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선은 헛된 걸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지금 마이크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이제 뭐 명절을 지금 며칠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절 자체가 더위를 뭐 좀처럼 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참 이렇게 자꾸 날씨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벗어나게 참 오락가락하고 이제 이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런 환절기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건강에 항상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이 모든 걸 잘 지내는 이제 그러한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의학이다. 이렇게 된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간혹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 그냥 평화롭고 모든 것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따지고 나면 이제 그렇다고 전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이 더 도드라지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학과 관련된 이거를 하면서 앞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왔었죠.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개발할 때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화학 이런 재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우리 정말 죽을 병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그냥 백혈구가 막 늘어나는 것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사용했던 그런 화학 그런 약품에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이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전쟁터에서 환자들이 이제 총상을 맞고 심장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심장 수술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 가면서 심장에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커졌었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심장 부분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링거액이라고 이야기하는 병원에 가면은 수액을 맞는데 그 링거라는 만들어질 때도 역시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젊은 군인들이 이제 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혈액을 대신하고 이게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없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결국은 링거라는 젊은 군인이죠. 젊은 학생 군대를 간 거니까 젊은 연구원에 의해서 그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이라고 하는 이런 약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또 역설적으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달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당성을 정당화하고 뭐 인제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전쟁에 통해서 이런 의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학이 사람이 죽어갈 때 또 발달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너도 나도 아니고 그냥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의학은 그래도 발달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계에서 의학이 발전되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또 건강이라든가 응급하고 급한 이런 상황에 환자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또 더디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또 양면성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 그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눈에 안 보이는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치료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응급 환자나
외과적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현대의학이 확실히 발전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의학이 낙후되어 있던 시절에 외과적인 치료나 수술은 어떻게 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우리가 많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런 어떤 외과적 수술, 응급적 상황 뭐 이런 데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껴보시겠습니다마는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좀 심하게 표현하면 원시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외과적 수술 부분이 여러 가지 여타 학문들의 발전과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어떠한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막 이 할 정도의 외과적 수술 능력은 엄청 커졌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치매, 암 이런 어떤 만성 질환에 대한 것은 아직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앞으로 현대의학이 보다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외과적 문제 이외에도 이런 어떤 만성화되고 있는 또 사실상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해법을 내놓았을 때 현대의학이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의학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 과거의 의학이 낙후됐던 시절의 외과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료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야기 들어도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880년대 얘기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대략 240년, 2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럴 때 미국 사회에서는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남북 전쟁 그 후에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깊던 시절이죠. 이럴 때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나왔던 공화당의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이분이 18대 대통령이었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주로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을 지냈던 아주 명장 중에 명장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18대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19대 대통령의 헤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헤이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20대 대통령을 이제 다시 뽑는 이 자리에 소위 그랜트의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처럼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이렇게 재집권하려고 한 번을 쉬고 다시 지금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때 그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자수성가를 했는 이제 이러한 사람 중에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필드가 18대 대통령을 지냈는 그랜트 대신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고 또 결국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20대 대통령이 된 가필드가 가장 그 노력을 했던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데 있어서 전부 그 학연, 인연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뽑고 이랬던 시절이 미국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니까는 거기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사회적 여러 가지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필드는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그 이제 하려고 했었던 이거가 공무원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공무원 개혁을 시도하다가 나니까 그 당시에 사회 집권층에 있었던 기토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소위 암살, 총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1881년 7월 2일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기토한테 이제 총상을 이제 맞았는데 뭐 한 2m도 안 되는 근거리에서 이제 권총으로 왼쪽 어깨 그다음에 이렇게 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뭐 심장이 관통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총상을 입었죠. 그런데 그 총상의 정도를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총상이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총상을 입고 났을 때 이 그 대통령을 처치했던 그 이제 외과적 처치를 했던 내용이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을 치료를 했는 그 의사가
55세의 닥터 블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였었는데, 여기서 닥터는 의사의 닥터가 아니라 그 집 부모가 이 우리 아이는 커서 또 의사가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이름에다 닥터를 붙여서 닥터 윌러드 블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55세 닥터가 아니라 55세 의사 닥터 윌러드 블러스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블러스가 소위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총상을 맞은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아주 정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경험을 쌓았는 그런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필드 대통령이 총에 맞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주치의의 이제 그 블러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살균이라는 개념, 수술하고 뭐 할 때 살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살균하지 않은 기다란 막대기로, 그게 넬라톤 더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의 그 총상을 맞은 그 상처죠. 그 상처에다가 집어넣고 총알을 찾으려고 막 하고, 그다음에 안 찾아지니까 또 다른 것을 갖다가 찾아내고만 이제 이렇게 계속을 하면서 실제 상처 부위를 실제보다도 더 많이 손상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소독을 안 한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제 뭐 총알의 궤적을 이제 이렇게 찾는다고 찾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세포의 그 조직을 훨씬 더 망가뜨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여담입니다마는 가필드는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통증 속에서도 시름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것을 굳게 참아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별도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그 주치의라는 사람이 총상 환자를 다루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키워놓는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이제 상처에다 손가락을 막 집어넣어서 총알을 찾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하기에 이를 데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가 1881년도인데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영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그 기초적이지만 외과 의사들이 어떤 치료를 할 때 소독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의 의사들은 이런 소독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개념조차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수술을 하고 이러려면 당연히 마취제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세균에 감염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그 방부 효과, 항생 효과를 갖고 있는 이런 소독의 방법이 굉장히 수술의 성공 여부를 가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 마취하는 방법도 없었고, 그다음에 수술을 할 때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예방하는 이런 조치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나라의 최고의 이 위치에 있는 대통령 치료하는 과정에서마저도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불과 250년 전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참 재밌네요. 지금은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소독을 해야 된다는 일을 다 아는데 그 당시는 그것도 안 됐다고 하니까 소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총상을 치료를 시도했다고 그렇게 놀랍기만 하네요. 그럼 그 당시에 외상을 입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거의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특히 남북 전쟁 때는 많은 사람이 37만 명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술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리고인데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의학의 발전된 가장 상징적인 것이 가장 외과적 수술을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잘하니까 현대의학이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술하고 어떤 이런 상황을 치료를 하려면은 피를 뒤집어 써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를 뒤집어 쓰고 열심히 했어도 결국은 이제 죽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세기 동안 걸쳐서 어리석은 짓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과 의사를 직급으로 얘기하자면 대장장이나 목수처럼 그냥 기본적인 직업과 거의 인제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인제 당시 기준으로 하면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손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발사죠. 이발사가 지금도 어쨌든 사람 인체에 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손재간이 뛰어난 사람이 이발사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발소 마크가 이렇게 보면 빨간 줄하고 파란 줄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는 정맥, 하나는 동맥, 빨간 거는 동맥을 뜻하고 파란 거는 이제 정맥을 뜻하는, 그래서 과거에 외과 의사들이 여기 이 외과 의사입니다 하는 그 마크가 바로 그거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외과 의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인식은 대장장이나 목수, 이발사 이런 개념에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외과 의사에 대한 평판이 거진 중세 시대를 지나가 19세기이죠. 19세기까지 거진 변하지 않게 이렇게 좀 낮게 취급을 받았는 인제 이런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명망 높은 외과 의사 이런 경우에 인제 대형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수술은 대개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우리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같은 이런 곳에서 실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실 바닥에는 피가 흘러나오니까 그 혈액을 흡수하기 위해서 톱밥을 두껍게 깔아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수술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씻어 봐야 얼마 있으면 또 피가 묻고 온몸이 지저분해지니까 씻는다고 하면 수술 후에 씻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수술 전에 뭐 해라 어차피 지저분해질 건데 씻느냐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척하지 않은 채로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여러 환자한테 그대로 연이어서 사용을 했고 인제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과 의사라고 하면은 그냥 '최고의 의사다.'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손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손이 빠른 의사를 최고의 의사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빨리 해서 꼬매고 뭐 마감을 해서 봉합을 해야 인제 출혈을 더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후닥닥 빨리 해낼 수 있는 그런 손이 빠른 의사를 최고의 의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의 수술 속도는 "과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전성기였던 1820 년에서 1830 년대에는 사람의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데 30초 정도 걸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들었을 때는 참 웃긴다기보다 참 끔찍하네요. 그렇게 수술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시절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거는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외과 의사가 마취제를 사용한 건 언제쯤 돼서 마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그 마취제에 대한 이야기도 인제 여러 가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1842년 3월 30일 날 미국 조지아주의 제퍼슨의 의사 롱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롱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처음으로 마취제를 사용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 의사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경부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서 에테르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환자를 무의식 속에 인제 빠뜨려 놓은 상태에서 인제 수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롱이 인제 최초의 마취제를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그 롱이라고 하는 의사가 사용했던 테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셨을는지 모르지만은 에테르가 매니큐어 같은 거 이렇게 지울 때 쓰는 아세톤 아니습니까? 아세톤에서 나는 냄새하고 쪼끔 비슷합니다. 다 인제 고 비슷비슷한 이런 건데 그 수증기 고 향을 맡으면
그 향하고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라는 것을 냄새를 맡게 되면 지금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기분 전환, 기분이 굉장히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테르 유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마약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에테르 그 가스를 마시고서 기분을 전환을 한다, 이래서 이것을 에테르 유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의사 롱이라는 의사가 바로 에테르를 가지고서 그런 것을 많이 즐겨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롱이라는 의사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에테르에 취한 상태에 있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이 어디에 부딪히고 에테르에 취해 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해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어떻게 어디서 다쳤는지조차도 기억도 못한다는 이 사실을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환자들한테 사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환자를 상대로 해서 에테르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종양을 수술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수술이 아주 굉장히 마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 수술 마무리가 잘 됐는데, 환자가 수술에 깨어나자마자 나 수술 안 받는다고 무서워서 막 그 고통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그랬는데, 어느새 자기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미 그 종양이 났던 자리를 이제 다 제거를 해서 수술이 끝난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놀라하면서 수술 받는 도중에 전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인제 이렇게 놀라워했다, 인제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롱이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한 그날이 1881년 1842년 3월 30일 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3월 30일을 기념하는 이걸로 해서 지금 미국의 의사 날로 이제 제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마취제를 사용해서 외과적 수술을 성공했는 것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3월 30일이 미국 의사의 날로 이렇게 제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뭐 다리 절단을 받고 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이런 수술도 하고 이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마취가 돼서 환자가 통증을 못 느끼고 이러는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 마취제는 그때 리스턴이 이제 그런 환자를 무의식에 빠뜨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과거에는 30초 만에 이제 했었는데 최고 전성기 때는 25초 만에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는 데까지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마취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제 해결된다면은, 그러면 수술을 할 때 인제 소독해서 감염 문제, 이런 문제는 언제부터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또 처리했는지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중순까지는 어쨌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던 감염의 문제가 그냥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수술 중에 한 80%가 감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환자의 절반은 이제 거진 다 사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마취제가 개발되고 나서 수술의 결과, 그러니까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통이 없죠. 그러니까 수술을 진행을 할 때 과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술을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줬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외과 의사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정교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훨씬 더 길어지기 시작하다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감염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제 죽는다, 이래서 죽음의 집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생겨났다, 인제 이렇게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집으로 오게 만들어서 자택에서 수술을 받는, 그래서 병원은 죽음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 수술을 받는 이런 또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심푸슨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했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외과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워털루 전투에서 죽은 영국인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그 심푸슨이 영국에서 진행된 수술 4,000건을 대상으로 이제 광범위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병원에서 절단 수술의 사망률이 40%, 그다음에 바깥에서 오히려 부잣집들 집에 가서 수술을 받았을 때 사망 환자는 10%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히려 더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에 여러 환자들이 많이 모이다 나면 당연히 세균 감염이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오히려 병원이니까. 지금처럼 소독을 하고 어떤 병원성 미생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이 오면 정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 덩어리다. 미생물이 완전히 쌓여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서 수술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당시에도 모든 어떤 이론들이 그렇지만은 이런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죽는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반대하는 학자들도 또 많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또 학자들은 소독을 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제 살이 썩을 때 뿜어내는 마즈마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 안에 환자들이 썩어가면서 뿜어낸 어떤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또 병원을 또 파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병원을 죽음의 집으로 한다든지 또 병원을 파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지금 보면은 너무 재밌는 그런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세균에 감염된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됐나요? 그것도 이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안타깝고 다 이런 거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50 년대에 리스터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그 말하자면 빅토리아 왕 시대죠. 빅토리아 왕 시대 잉글랜드의 스타 의사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리스터가 부상을 환자들을 보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지 않았는 환자는 심각한 병증 없이 회복되는데, 반면에 피부에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무리 작은 부상일지라도 이렇게 상처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훨씬 심각한 종류의 문제가 따른더라. 인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문제를 항상 리스터는 인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리스터가 가르치는 그 대학의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영원 불면의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왜 상처가 나면, 자그만 상처라도 생기면 심각한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상처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심각한 병증 없이 치료가 되는가, 이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파스테르, 우리 코흐 이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미 독일과 프랑스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파스테르나 코흐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미생물과 우리 질병과의 관계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 시절인데, 바로 이제 영국, 미국 이런 쪽에서는 그마저도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 리스터라고 하는 의사가 그 파스테르가 쓴, 그러니까 발효 실험과 미생물의 발견 뭐 이런 거에 관한 글을 이제 읽게 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상처라든가에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파스테르가 쓴 책을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파스테르 실험을 이제 재실험을 해 보고 그 해 보면서 그는 이제 거기서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의사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미세한 그 유기체 미생물이라든가, 공기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가락, 그다음에 수술 도구 이런 데서 접촉해서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리스터는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리스터는 그다음부터 그 미생물하고 맞서기 위한 항균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중에 방부제를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실험을 해 보면서 그 당시에 방부제로 사용하면서 이 독소를 갖고 있었던 그 와인, 우리 술이죠. 와인이나 퀴닌 약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약재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감염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세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것을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방부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어떤 미생물이 상처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소독을 하고, 또 이래서 미생물의 번식을 이제 막을 수 있다면, 감염이 일어난다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수많은 종류의 용액을 찾아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일을 리스터라는 의사가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액은 너무 순해서 미생물을 죽일 수가 없고, 어떤 용액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정상 조직까지 망가뜨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치유를 더 과정을 더 망가뜨려서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그 소독제를 찾아내는 노력을 리스터라는 의사가 최초에 시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언제 이야기냐면 1850년대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리스트의 노력에 의해서 발명하게 된 가장 유명한 물질은 어떤 종류의 물질들을 처음에 발견하게 됐나요? 그 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펜실베니아 주에 칼라일의 그 기술자들이 이제 이렇게 거름에 뿌린 목초지에서, 거름을 뿌리면 뭐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그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 거름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석탄산을 뿌리면 소위 악취가 없어지고 오물을 씻어내는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데, 석탄산이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그 농부들은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바로 이제 리스터가 또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초지에서 풀을 뜯을 때 그 소위 얘기해서 석탄산을 뿌려서 인식해 놓게 되면 소 자체에도 감염병이 아주 훨씬 더 줄어든다. 인제 이런 내용들을 리스터가 알게 되면서, 리스터가 인제 바로 이 석탄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1865년 8월에 리스터가 이제 우리 지금 의학 그 역사상 가장 그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 이런 어떤 임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11세 소년, 11살짜리 소년, 그린 리스라고 하는 소년을 만난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그린 리스라고 하는 근데 이 그린 리스는 어떤 거냐면은 복합 골절 환자로 해 갖고 이제 뼈가 여기저기 다 부스러져서 어떻게 연결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는 환자를 만났는데, 과거에 같으면 이제 그 다리를 이제 그 정상적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를 그냥 절단을 해서 소위 이제 다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불구가 되는 이런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처는 뭐 지금처럼 뼈를 맞추고 뭐를 꼬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뭐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빨리 그 아랫부분을 절단하고 그냥 봉합을 해서 이런 수술 방법이었었는가 봐요. 인제 그래서 가장 빠르게 다리를 절단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그 당시인데, 근데 이 리스터는 이 다리를 자르게 되면 이 소년이 11살짜리인데 평생 그 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석탄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은 감염을 없애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무렵이라서, 그래서 그 석탄산을
한번 실험을 해 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상처에다가 석탄산을 부어서 씻어내고, 그다음에 석탄산이 인제 감염되지 않도록 또 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막아 줄 거를 기대하고 기도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석탄산의 이 부식성이 너무 강할까 봐 또 용액을 이걸 또 희석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신경을 아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 수술을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인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상처가 말끔하게 낫고 6 주가 지나서 그린리스 이 환자가 다리를 가 인제 상처가 아물고 이제 걸어서 병원을 퇴원한 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6 주니까 지금 여기 대단히 아주 심각한 어떤 골절로 이야기를 하지만 6주 만에 치료가 된 걸로 봐서 지금 같으면은 뭐 훨씬 더 어렵지 않은 환자였던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돼도 그냥 다리를 빨리 절단을 해서 그게 인제 오히려 폐혈증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절단하는 것만이 유일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리스터는 그것을 하지 않고 석탄산이라는 소독약을 활용을 해서 방부 효과를 얻어서 감염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어떤 농양이라든가 이제 이런 외과적 절개를 치료하는데, 리스터는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 계속 그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치료율이 높아졌던 걸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석탄산을 발견한 얘기도 참 재밌고, 어떻게 그 목축업자가서는 그걸 눈여겨봤다가 사람께 쓰려고 했던 그 발상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리스터가 발견한 이후부터 리스터 방식으로는 늘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보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들이 다 그렇듯이 이게 안타깝게도 리스터의 아이디어에 돌아온 반응은 아주 예상과 달리 아주 굉장히 쌀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수많은 외과 의사들은 석탄산 말고도 과거에 인제 사용했던 다른 여러 방부제와 뭐 석탄산이 특별히 다를 게 뭐 있냐. 근데 뭐 다른 걸로도 잘 안 됐는데 이게 되겠느냐. 인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소위 이 리스터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수술에 사용하는 이제 모든 도구, 그다음에 의사의 손, 뭐 그다음에 꼬매는 실, 여러 가지 드레싱, 뭐 하여간 모든 것을 전부 다 석탄산에 담갔다가 이제 소독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단 한 사람이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인제 그런 생각하고 다르게 다른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석탄산을 사용해 봤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따지고 보면 리스터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제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반쯤 대충 한 거죠. 말하자면 인제 여기 리스터는 자기 손도 씻고 수술하기 전에 모든 도구를 깨끗이 씻고 이런 걸 다 했다면은 다른 의사들은 그냥 환자의 상처 부위에 정도만 이렇게 하고 수술 도구를 깨끗이 안 씻는다든가 뭐 인제 이런 개념의 허점이 을 드러내면서 감염이 인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리스터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대충 뭐 얘기를 하고 이랬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인제 여기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 도널드 블랙이라는 인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리스터의 석탄산에 대한 그러니까 광기, 석탄산에 미쳤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잘못된 전제로 토대를 세우고 우연으로 떠받치는 개념이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인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의 그 기존의 관념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이 이 부분에서도 또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비아냥이 있었느냐면 런던의 어느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 누가 들어올 때마다 빨리 문을 닫지 않으면 리스터가 뿌렸는 그 미생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리스터를 많은 의사들이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동료 의사들이 또는 안 그러면 대중들이
그 리스트가 개발한 석탄산을 사용한 방부법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한 경우는 언제부터인지요? 이제 그 인정한 것들이 1871년 9월 4일 날이요. 빅토리아 여왕을 이제 리스트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어쨌든 의사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한쪽 겨드랑이 쪽에 이제 농양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리스터의 그 방부제를 회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놀림을 받고 있던 이런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영 제국, 그 당시 영국이죠. 영국을 통틀어 이제 가장 출중한 의사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터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의 수술을 이제 맡게 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871년 9월 4일 날 여왕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라고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농양을 절개를 하고 고름을 짜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클로로포름으로 이제 여왕을 마취시키고 그다음에 석탄산을 사용해서 그 수술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 기구라든가 이걸 전부 소독하고 그다음에 또 수술하는 동안에도 수술실 여기에다 석탄산을 공중에다가 이렇게 뿌리게 만드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여왕은 치료가 됐고 이제 완전히 생존이 됐죠. 그래서 치료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말하자면 리스터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이제 얻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그 발표된 보고들에 의하면 리스터가 이제 어떤 수술 방식에 대해서 이런 원칙과 이런 방식을 제안하기 이전에는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한 50%가 그냥 대부분이 다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리스터의 방식을 따르면서 전체적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이 리스터가 이제 미국을 이제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의 외과 의사들이 또 이제 영국의 의사들보다 한 수 더 나가서 이 방부제에 대한 그 훨씬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데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그 미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리스터의 방부법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고 허풍이나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용을 금지하게 만들어 놨는 이제 이런 것까지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생물 유기체가 감염을 시킨다는 그 말 자체를 믿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76년에 9월 달에 리스터가 미국에서 이제 국제의료학회에 참석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 의사들이 아주 리스터를 아주 통렬하게 혹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니까 그 당시가 1876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필드 대통령이 총상을 입은 것이 언제냐면 1881년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리스터의 그 어떤 방부요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치료율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던 때가 이미 1871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전해진 거는 1876년도에 전해졌는데 미국 가필드 대통령이 총상을 입은 건 1881년이거든요. 근데 1881년 그 당시인데도 대통령을 치료한다는 방식이 외과 의사 자체가 손을 소독한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상처 부위를 어떤 그 상태를 살피는 그런 기구를 전혀 소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국의 현주소였었다. 그 얘기를 하고 어쨌든 1881년도 가필드 대통령이 총상을 입을 당시에 미국의 대다수의 미국의 외과 의사는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채택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더군다나 대통령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필드 대통령의 그 총상을 입었을 때
결국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응급차가 아니라 구급 마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옮겨졌겠죠. 그리고 남북 전쟁의 영웅이고 그때 가장 많은 치료를 해 봤다고 얘기하는 그 소위 대통령의 상처에 이렇게 어떤 작대기를 집어넣어서 상처를 후비고 총알을 찾아내고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의사. 그게 이제 블리스라고 하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좀 과관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주치의고 자기 아니면은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이렇게 기고만장하면서 결국은 소독하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다른 의사들을 전부 다 잘라내고 자기가 이 대통령을 다 치료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오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방문했는데도 블리스는 이 방부제 요법에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반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역사의 기록에는 대통령 주치의라는 자리가 주는 명성과 영예에 눈이 멀었던 블리스가 대통령을 이제 살린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양이었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다가 79일 만에 결국은 사망을 하죠.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그 총을 쐈는 소위 암살자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총을 쐈을 때 이 총은 기토라고 하는 이 암살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쏜 총에 의해서 가필드 대통령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정도로 상처가 입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의사들이 죽였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법정에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한테 그 총을 쏜 암살자는 그 이후에 소위 그 대통령이 죽고 난 1년 정도 지난 후에 재판이 완결이 됐고 교수형에 처해진 걸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았나 보죠. 그 블리스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요. 근데 없는데 네, 이미 네, 역사가 기록해 놓고 있기를 네. 결국 그 정도로 정말 열악하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렇게 비합리적이었던 그런 의료 체계가 네.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 그런 어떤 블리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이론을 주도하고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의 주치의니까 그 사람의 입김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의사들 중에서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믿는 의사들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안타까운 네. 시간이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불과 200여 년 전 이야기다. 그런 네. 얘기죠. 그러면 요즘에 사용되는 마취제는 어떤 종류를 주로 쓰나요?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지금은 이제 수술한. 뭐 지금도 네. 마취제는 여러 가지 쓰기는 하는데요. 이제 지금은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는 에테르니 뭐 클로로포르민이 이런 개념들은 이제 전신 마취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은 부분 마취 인제 이렇게 해서 주사를 놓게 되면 부분적으로 인제 마취가 됩니다. 인제 우리 코데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쓰는데 요런 것들은 마취를 하게 되면 부분 마취가 되고요. 또 그 혈관이 고이는 모세혈관이 강력하게 만약에 이런 혈관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이 딱 축소가 돼서 아예 지혈이 돼 버리게 만드는 피가 안 나오게 마취만 하는 것이 어. 아니라 아예 지혈이 돼 버리게 예. 만드는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약재들을 지금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의 상황을 그 당시의 의사들이 지금에 와서 봤다면 뭐라고 할런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 얘기가 재밌네요. 의사들의 오만과 무지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사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만이 최고라고 믿는 것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학문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자만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아주 재밌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네. 250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이 그 사이에 참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던 의학이 네. 바로 그 외과가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발전의 가장 그 선두에 서서 현대의학이 지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외과적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적했던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치매나 이런 것을 치료하는데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찬주였습니다. 한영선